클릭 감사합니다. 선택TV 김선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생존의 명 제2의 IMF는 이미 시작됐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계부채 폭증, 끝모르를 바닥 경기, 그리고 자영업자, 소기업은 물론 중대기업, 은행까지 시한폭탄의 경제 상황에 금융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데요.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위기가 나타날지 모를 사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현대를 극복하고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되다보면서 각자 판단을 잘 내려야 대비하고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대출 위기론 또 이번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가계대출 위기론 또 했는데 이번엔 좀 다르다.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최고다. 금융위기 이후 한계 가계부채 증가속도 OECD 평균의 7.8배이고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세계 최고이고 증가속도도 3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대한민국이 한국이 이제 1등이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전 세계 1등입니다. 단연 1등이죠. 보시면 97.9%. 그리고 이제 선진국인 영국, 홍콩, 미국, 태국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규모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임계점이 도달한 듯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국제결제은행, 국제금융협회 분석에 따르면 44개국 중 5위라는 것입니다. 올해 1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7.9%를 기록했고 사상 최고죠. 미국의 75%, 영국의 84%, 일본 57%, 중국 58% 등 주요국을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의 일로에 있고 결과적으로 경제 위기로 이제 치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보면은 모래시계로 척척척척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가계빚이 전체 경제 규모를 고려한다면 세계 주요 39개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입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난 속도도 매우 빠르고요. 3위 국제 금융협회 IIF의 세계 부채 모니터 보고서를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7.9%로 조사 대상 39개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 영국, 홍콩, 미국, 타이, 말레이시아, 중국 순이었는데요. 자, 중국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7.8배, 평균 7.8배 달하고 GDP 가계대출 비율은 1위로서 심각성을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곳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고 저소득이거나 저신용, 취약차주의 대출 규모는 85조 원에 달하고 있고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12년 이래 연속적으로 상승해서 2020년 기준 97.9%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12년 전인 2008년에 74.2%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비율이 되겠죠. 무려 23.7%에 이르고 약 4분의 1 더 는 것이죠.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증가 속도가 너무 다 가파르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다른 나라는 이제 올랐다가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2003년도부터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전 세계에 탁월하게 앞서가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것을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는 반드시 부채로부터 시작되죠. 경제 위기란 터지기 직전까지 수습되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터지고 나면 방법이 없게 되죠.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한국 경제는 바닥이고 이제 컨트롤이 불가능한 상태에 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각자 바라봐야 되는데 계속 위기다 하니까 우리가 그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대출 또 만기 연장하고 이전 앞부도 6개월 늦추고 모든 연체자 원금 상환 최장 1년 유예 가능하고 11월부터 실직 폐업자도 대출 상환 유예 가능해진다 이렇게 돼 있죠. 내달 신용복지위원회 개정안 시행 취약자 채무자 재기 지원하고 코로나 피해자에서 일반 채무자로 대상 확대해서 1년간 유예한다는 것입니다. 미취업 청년 연령 34세로 향하고 상한 유예 기간도 1년 추가하다. 뭐든 다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이죠. 자, 또한 코로나로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을 밀어주는 조치가 6개월 동안 연장돼서 중소기업계는 환영했지만 금융권은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임시 방편에 불과한 이 정책이 끝나면 감춰진 부실이 무더기로 드러나 자산 건전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 사실상 이게 부도로 이어질 수가 있죠.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장기화를 반영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을 유예 조치를 6개월 동안 연장해서 9월 말까지 끝낼 계획이었지만 내년 2021년 3월 말까지 더 신청받기로 한 것이죠. 자, 결과적으로 6개월 동안 그냥 단순하게 연기했지만 연기한 것이 더 심화되게 되죠. 채무와 이자가 쌓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 4년간 누적된 거품 경제가 이미 붕괴 상태에 있고 바닥 경제, 서민 경제, 실물 경제가 다 무너져 내리고 금융위기에도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양적 완화와 돈을 풀고 채무 연장 등으로 지금 이제 버티고 있지만, 자, 이자 유예로 버티고 있지만 IMF 사태 유예, 자, 경제위기는 IMF 사태 형태로 유예되고 있는 것이며 경제는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고 있고 험악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는 어려운데 끝없는 세금 공세라든지 공시가 시세의 90%까지 적용해서 보유세 등 세금이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죠. 자, 공시가를 높이게 되면 다른 모든 세금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오게 됩니다. 고통이 따르게 되죠. 자,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재산세, 건보료도 다 뛰게 됩니다. 자, 시세의 90%로 공시가 인상 시 서울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 변동 내용을 보면요. 자, 반포동의 30억 아파트는 10월 현재 30억 아파트는 1,300만 원에서 2,643만 원으로, 자, 17억 아파트는 325만 원에서 766만 원으로. 자, 이것을 재산세를 가만히 있어도 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되겠습니다. 자, 12억 원짜리는 161만 원에서 375만 원으로. 자, 6억 원짜리는 43만 원에서 116만 원을 재산세 보이스로 내야 되는 것이죠. 이것뿐 아니라 약 59개가 더 증가가 되죠. 그래서 이 공시가를 인상한다는 것은 매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부동산 투기에 의해서 주식시장에서도 투기 광풍이 불면서 한동안 묻혀있던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오고 있는데, 가계부채 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 경제의 최대 복병으로 꼽혀왔고 이제는 대부분 사람이 만성이 된 듯 하다는 것이죠. 전문가나 금융당국도 관료들도 서로 다 마찬가지라는 것인데요. 항상 잠재적 위험이지만 아직까지 별일이 없지 않냐라는 안이한 태도마저도 감지되고 있고, 8월 한 달 동안만 가계대출이 무려 14조 원이 늘었고 계속 폭증 추세에 있죠.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빚내서 집을 사라고 권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재임식이 2016년과 그해 8월에 이어서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세 번째로 많은 것이고, 신용대출이 8월에만 6조 2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월별로 역대 최대치였고, 한 시중은행 금융 담당자는 신용대출 급증 이후로 간명하게 세 가지 현상을 들었습니다. 자, 동학개미, 영끌, 전셋값, 주식투자와 부동산 투자와 자금을 마련하고 급등하는 전셋값에 돈이 모자라 빚을 낸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를 조금 더 고상하게 표현했지만 분석 여지는 비슷해서, 자, 아파트 분양 계약금과 최근 전셋값, 주택 관련 자금 수요, 공모주 청약 증거금, 납입금과 상장 주식 매수 등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계 빚이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어느 수준이고 얼마나 위험할까? 전문가들은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판단할 때 과연 가계부채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중요시합니다. 부채가 많아도 갚을 능력이 된다면 당연히 큰 문제가 되지 않을죠.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라든지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대표적인 방법인데, 국제결제은행과 국제금융협회는 오래전부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자료를 분기별로 내놓고 있어서 국제 비교를 할 때 아주 유용하는데, 우리나라 1분기 기준으로 이 비율이 97.9%로 북유럽 3개국과 캐나다, 스위스를 제외하고 가장 높았다는 것입니다. 2007년 부동산 시장발 부채위기를 겪었던 미국과 영국 등은 각각 75.6, 84.4%로 우리보다 훨씬 낮다는 것입니다. 자, 부동산 발 위기를 겪었던 거하고 이제 그때가 최대 84%, 우리는 97%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동아시아도 일본과 중국은 각각 57, 58%밖에 안 되고, 북유럽 국가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덴마크가 111.7로 가장 높았고, 노르웨이는 104, 네덜란드 99.8%, 우리보다 높고, 스웨덴은 88.5%입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자, 북유럽 국가의 경우는 독특한 주택금융제도와
막대한 연금 등의 특성이 있어서 우리하고 직접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고, 빚으로 버티는 경제,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자, 이게 그런가 하면은, 자, 공정거래 3법으로 대변되는, 자, 기업 장악법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을 또 옥죄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정부 여당 법안 찬성은 공정, 반대는 불공정 프레임 씌워서 경제계, 재벌 타깃, 반공정법안, 중견기업도 불똥 튀고 있고, 글로벌 스탠다드, 코로나 위기 극복과 동떨어진 일방적 규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것뿐 아니라 모든 것이 반기업적 법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죠. 공정거래 3법이 통과되면 기업 규제가 386곳이 늘고 반기업 정서가 공정인가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공정거래, 공경경제 3법은 정부 여당이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부르는 약칭인데, 하지만 경제에선 해당 법안들이 이렇게 안 부르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상법, 공정거래법 등으로 부를 뿐인데, 경영계는 이들 법안이 사실상 국내 재벌그룹을 타켓으로 하는 역차별 반공정 법안이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 관계자는 정부 여당은 이들 법안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거라 말하지만, 실상은 재벌 집단을 콕 집어서 많은 부담을 주고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경영계는 공정거래 규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호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약자이기 때문에 호소하겠죠. 경영계는 정부 법안의 주요 내용이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동떨어진 갈라파고스적 규제여서 법이 통과되면 우리 기업이 세계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국가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거라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자, 점잖게 이렇게 말할 뿐이죠. 자, 또 다른 문제는 이들 법안이 대기업을 옥죄고 중소기업의 날개를 달아주는 법안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경청 관계자는 상법의 경우 규제 대상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상장사인데, 국내 상장 비율을 보면 중견기업이 60 내지 70%를 차지한다면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규제의 영향을 미친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위기는 코로나가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 반하는 경제 정책에 기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한국의 경제 상황은 끝없는 추락을 보여주고 있었죠. 정부 역할은 기업을 옥죄고 손벌을 묶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마음 놓고 일하고 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들을 도와줘도 지금은 전 세계와 경쟁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업을 적폐 세력, 감시 대상, 세금을 뜯어내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경영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치중하고 강성 노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소위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변되는 최저임금과 임금의 급격한 인상, 특히 주 52시간제는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죠. 기업을 옥죄는 온갖 규제를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풀어내야 할 것이고, 또 아울러 경제 주체도 각 시대에 맞게 대응을 하고, 또 온라인 강화 등 각자 개인 특성과 여건에 맞춰서 반영한 특화와 적응, 또 특히 경제 위기를 대비해서 현금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제 주체인 기업과 개인들은 특히 달러 가격이 이번처럼 쌀 때 달러를 넉넉히 보유하신다면 어떤 위기를 와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반대로 위기가 기회가 되고 부자의 길이 될 수도 있겠죠. 늘 여러분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